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쓱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뒤에 칠판에 글씨를 엄청 많이 써놨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022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참 논의 중이고, 이제 올해 말이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달라질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굳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나라에서 점점 어떤 인재상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사회를 읽고 미래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에서 보는 거니까 한 번만 같이 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 이번 그 교육과정에서 기초 기본 역량 강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엄마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직 5살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이 교육과정으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살 이후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만을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기초 소양과 역량이란 단어가 있어요. 교육부 이번 그 발표에서 기초 기본 역량을 강화하겠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기존의 3 아래서 벗어나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문장을 보시면 언어하고 수리, 디지털 그래. 논술이 중요하고 수학 중요하고 컴퓨터 좀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용어를 쓸 때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쓴 건지 그 용어를 해석해보지 않고 섣불리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은 디지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날로그 인간입니다. 진짜 디지털 인간은 2010년생 이후의 알파 세대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아날로그를 벗어날 수가 없어. 따라서 용어의 정의에 기반해서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소양? 능력? 이거예요? 소양과 능력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소양은 리터러시랍니다. 리터러시가 뭐죠, 여러분? 리터러시. 문해력? 읽는 거? 이거 우리가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또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였네요. 알고 봤더니. 교과의 지식과, 교과에서 지식을 배웠어. 기능을 익혀요. 기능을 익혀서 그걸 적용하는 것까지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 문제로 끌어들여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 교과 지식을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소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양이 되는 겁니다. 소양이라는 게 쉬운 단어가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단순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읽고 끝 이게 아니고 그걸 해석해서 내 걸 만들어서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것까지 전부 다 기초 소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초 소양에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이 있다는 거죠. 언어하고 수리하고 디지털 소양. 다 아는 거네. 아니라니까. 자, 언어 리터러시는 뭐냐? 여러분, 언어라는 말은 그냥 읽기가 아니에요. 얘는 문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것은 텍스트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시각정보는 기호, 색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코딩, 디코딩 이런 거 전부 다 언어에 해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어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언어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문자, 한글, 영어 이런 거 전부 기호죠. 그것들 다 기호죠. 총체적으로 보자면 전부 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소양에 코딩, 디코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논술학원 다닌다고 해결돼요, 이런 게? 이게 컴퓨터 학원 다닌다고 해결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리소양 볼까요? 수리소양은 어떤 거냐면 수학을 도구화하는 거야. 수학을 도구화하는 거죠. 이거는 대표적인 영화가,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가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우주선을
궤도에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 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식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오일러라던가 이런 대학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이론들을 거기에 적용해서 지구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대표적으로 수학 도구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뭐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지가 맘대로 다니는 자동차 뭐라 그래, 그거. 자율주행. 그거 하려면 걔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멈춰야 되고, 멈출 때는 몇 킬로에서부터 속도를 뭐 킬로당 얼마씩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계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수학 도구예요. 근데 그런 기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사람도 수학을 도구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추리는 뭐야, 추리는? 예측하는 능력이죠. 예측하고 유추하고. 근데 그 예측과 유추가 아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논리가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논리가. 그죠? 그리고 모델링은 어떤 거냐면 이제 수학 도구랑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현상들이 쭉 있어. 이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고, 그것들 사이에 일반화된 어떤 규칙을 찾아냈어요. 그 규칙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델링을 해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다시 뭐가 돼? 도구화 되겠죠. 굉장히 지금 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냥 책을 읽어나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수학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호나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수학적인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어랑 수리 소양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들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느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있죠. 디지털 소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식과 기능을 적용해서 내가 이 디지털 기능을 실생활 문제에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보면 뭐 학교에서 미리 캔버스도 사용하고 패들릿도 쓰고 별걸 다 써요, 애들이.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쓰는 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불편했지. 그런 것들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죠. 이것 역시 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는 거지.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정보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빅데이터의 뒤에 숨은 걸 읽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 제가 마음에 들었던 영상에 다른 영상의 추천 영상들이 비슷하게 떠오르죠. 그건 뭐냐면 유튜브가 나를 파악하는 거죠. 걔 인공지능이 나를 파악하면서 얘가 밤 몇 시부터 몇 시 시간대에 영상을 좀 많이 보는구나. 근데 밤 몇 시부터 몇 시 시간대에는 예능을 좀 보네. 그럼 그 시간대에 예능을 추천해 주는 거야. 예능도 보니까 얘가 코미디언보다 가수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쪽 관련 영상들을 나에게 추천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나 아니야? 자, 아무튼 빅데이터가 나를 읽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죠? 인공지능들이 나를 계속 읽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인공지능을 읽어내고 있느냐? 나는 과연 그 인공지능을 해석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걔를 분석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들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양이야. 갖춰줘야 되는 기본적인 그 바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야, 뭐가 되게 많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역량을. 그럼 역량은 또 뭐야? 아니, 지금까지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기에 역량이 또 있어? 네, 있어요. 이런 리터러시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리터러시. 이거는 생활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고 했고, 얘네들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 생활은 어때요? 훨씬 복잡하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복잡해지잖아. 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실제로 느끼지만 어렸을 때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뭐 집을 하나를 산다. 집 하나 사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그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도 모아야 돼, 청약도 해야 돼, 부동산도 수도 없이 알아봐야 돼, 내 돈에 맞는 집들도 찾아야 돼, 애들을 다 데리고 이사하려면 학교나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착착 순서대로 딱딱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 나 10년 안에 집을 갖겠어. 그럼 내 10년 동안 돈은 어떤 식으로 하고 나중에 대출 어떤 식으로 받고 이런 걸 미리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10년 내내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은 집 하나 못 갖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집 하나란 단어는 굉장히 조금 별로다. 그죠? 대충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제 말은 복합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복합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소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능력들이 더 필요한 거야. 새로운 맥락,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들. 이것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자 이거죠. 기초 소양에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언제? 어느 세월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교육부의 어떤 당찬 포부죠. 2022 교육과정이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기대나 뭐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중에 아마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우리 엄마표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표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학교에 맡겨두면 이런 능력이 키워질까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요구한대. 사회가 이런 능력들을 요구한대. 교육부에서 이런 인재상 또 필요한 능력들 그것들을 얘기할 때는 절대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모여있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모델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심각해요. 어느 나라든 심각하지 않은 나라가 없죠. 왜냐?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계속 발달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걸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기다려라. 니네 기다려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탁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아이들이나 이런 준비가 없는 우리같이 준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아무 경계 없이 확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엄벙덤벙 학교를 다니다가 사회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능력들을 키워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고민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육부에서 앞으로 이런 능력으로 니네 애들을 키울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100%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100%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응?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할 건데?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능력? 이게 얼마나 어려운 능력인데. 이걸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돼요? 거기 안에도 틀림없이 되는 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틀림없이 사교육 받는 애 안 받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엄마표를 하면서 이런 소양과 역량을 가지는 애로 키워낼 것인가. 학교는 서브예요, 제가 볼 때는. 학교는 반대로 생각할지 모르죠. 학교가 메인이고 부모가 서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학교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뿐이지. 책임은 우리가 지게 돼 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고민을 안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소양, 이 역량,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차원적인 이런 능력들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컴퓨터 학원 조금 더 보내고 논술 학원 조금 보내고 수학 학원 조금 보내면 되겠네요. 절대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여러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 해보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요걸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또 다뤄봤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또 여기 꽂혀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